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에서는 현재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세계지리 3단원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죠. 먼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관련된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아니면 기후나 지형을 활용한 재생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부하는 자원 에너지가 수력발전, 풍력, 태양, 지열,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다가 각각 수력, 지열, 태양광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가 각각 어떤 신재생 에너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경우는 화산 활동이 빈번한 아이슬란드에서 뜨거운 지하수를 활용해서 발전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보아 지열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열 에너지는 어떤 곳에서 활발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산 활동이 빈번한 곳에서 지열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을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열 같은 경우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일까요? 자, 신기조산대, 판해 경계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 해령, 이런 식으로 화산이 활발한 공내에서 지열 발전을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우리가 뉴질랜드, 그리고 보기에 등장한 아이슬란드 같은 동네를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열 발전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브라질에서 전체 전력 생산의 60%에 달한다고 되어 있고,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3개의 대형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의 많은 연 강수량을 이용해서 유량이 풍부한 대표적인 동네로 수력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 수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지금 방금 얘기한 브라질처럼 연 강수량이 풍부해서 유량이 풍부한 동네. 자, 기후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열대우림에 속한 동네에서 이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방금 살펴본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국가들은 보통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연중 강수량이 풍부해서 유량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여기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높은 산지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차를 확보하기가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적인 환경이 있는데요. 바로 빙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골짜기가 많은 동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동네들이 노르웨이라든지 아이슬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이런 동네들에서 빙하의 빙식곡을 이용해서 또 수력 발전 많이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열 발전에서도 아이슬란드가 등장하고 수력 발전에서도 아이슬란드 등장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이슬란드가 우리 신재생 에너지 공부할 때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전 설비가 진행이 되는데 1조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자, 1조량 햇빛을 받는 거, 1조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조량이나 1조 시간이 풍부한 지역에서 유리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미국의 서부 지역, 우리 지금 보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캘리포니아 지역같이 미국 서부 지역이나 아니면
에스파냐의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진행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지열, 나는 수력, 다는 태양광에 해당하는데요. 이거에 맞게끔 보기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지열이었죠. 수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수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나,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영국과 같은 유럽에 있는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에서 많이 진행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죠. 판의 경계부에서 잠재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의 경계부는 아까 정리한 것처럼 화산 활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열 발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주 야간의 발전량 차이가 큰 거는 아무래도 일조 시간과 관련된 태양광에 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수력은 태양광보다 전 세계 발전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수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발전 의존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보다 수력이 전 세계 발전량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어떤 나라에서 이거를 많이 이용한다 정도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기후나 지형과 관련해서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가나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보편 종교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항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절벽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의 거대한 상징물이 조각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석가모니는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죠? 바로 불교와 관련된 인물이죠. 그래서 가는 불교가 됩니다. 자, 이번엔 나를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이 국가를 통치하던 극단주의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믿는 나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민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전부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카로의 1번. 메카로의 성지 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여기는 종교는 나의 이슬람교이죠. 그리고 메카는 대표적인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자, 나의 기원지는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슬람교의 기원, 성지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동네에 어디가 있죠, 여러분? 자, 바로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의 성지로 공부하고 이슬람교가 발생했다고 하는 지역들이 이 지역들인데요. 메카, 메디나는 어디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오늘날 어떤 나라에 위치해 있죠? 바로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나의 대표적인 종교 근간에는 십자가와 종탑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와 종탑은 대표적인 크리스트교의 종교적인 경관입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문항이 되겠죠.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이슬람교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걸 보면서 보편 종교의 종교별로의 우리 그 기원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편 종교의 기원 시기. 자, 보편 종교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특정 민족이나 나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믿는 우리 지금 보기에서 주고 있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가 대표적이죠.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먼저 기원을 했을까요? 바로 기원 전에 탄생한 불교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불교는 대략적으로 기원 전 6세기경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원이 어떤 시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기 때문에 그 다음은 크리스트교고요. 마지막으로 이슬람교는
기원 후 7세기 초쯤에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보편 종교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종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일대,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서로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종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중에 신자 수는 어디가 더 많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종교별 신자 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자랑하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20억 명이 넘는 크리스트교가 1등이고요. 그 다음은 이슬람교. 그 다음 어딜까요? 바로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 마지막으로 불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건 4번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8번 문항을 통해서 대략적인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으로는 11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11번 문제는 지금 작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쌀, 옥수수를 주고 있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세계지리 3단원 내용을 보면은 식량자원과 관련된 단원이 있죠. 자, 식량자원에서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작물, 주요 그 식량작물, 주식이 되는 주식작물이라고 정리할게요. 주식이 되는 작물,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애가 쌀, 밀, 옥수수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곡물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축업과 관련된 내용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 돼지, 양,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식량자원을 공부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여기 이 쌀, 밀, 옥수수, 주식작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리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가와 나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전역 그리고 모내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게 쌀이냐면 먼저 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생산을 하죠? 바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을 하는데 여기 아시아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인 인도네시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대규모로 생산을 했고 사료용으로 생산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옥수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옥수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료용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최근에는 사료 말고도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작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이 미국과 브라질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는 옥수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쌀의 수출량은 유럽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쌀 같은 경우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중국이 웬만한 작물에선 다 1등을 차지하는 국가인데 오직 옥수수만은 중국이 1등의 왕관 자리를 내려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1등으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은 브라질인데 우리 지금 보기에서도 미국과 브라질에서 대규모로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틀린 내용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의 기원지는 아메리카, 나의 기원지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뒤집혀야 되죠. 쌀 같은 경우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원을 했고 옥수수는 그렇죠.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원을 한 작물이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이동량 볼게요. 4번. 가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배우는 3대 주식 작물인 쌀, 밀, 옥수수 중에 쌀이 국제 이동량이 가장 작은 작물이죠. 옥수수가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밀, 마지막으로 쌀이 이 순서를 이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문항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쌀보다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옥수수 처음 얘기했을 때 옥수수 주로 사료용으로 많이 재배가 됐는데 최근에는 바이오에탄올의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로 많이 이용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문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은 우리 3점짜리 12번 지역지리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당하는 문제는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표시된 국가들이 어딘지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국가는 어디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면적이 큰 브라질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사이에 껴있는 이 나라는 뭘까요? 바로 볼리비아죠. 마지막으로 가장 길쭉한 나라는 칠레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7단원에서 보면은 중남부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한 자원 분포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몇 가지 자원 분포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분포하는 자원이 석유, 철광석, 은, 구리,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먼저 석유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되는 국가, 많이 분포하는 국가가 대표적인 데가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선생님 간단하게 베네수엘라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같은 나라가 여기에 해당하죠. 자, 철광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생산국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적인 철광석 생산 국가로 유명하죠. 그리고 은 같은 경우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 바로 중남부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멕시코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줄게요.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자, 마지막으로 구리 역시 세계 최대 생산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문제 나온 칠레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칠레도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사전 정보를 좀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 자원이 은, 철광석, 구리인데요. 이걸 보면 선생님은 철광석이랑 구리부터 건드릴 것 같아요. 자, 먼저 구리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지역은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 문제에서 아까 정리한 것처럼 브라질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칠레 생산이 가장 많은 다가 1등 국가인 칠레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는 볼리비아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볼리비아에선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바로 브라질이죠.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포르투갈어를 쓰지만 여기 3개국 제외하고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에스파냐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에스파냐어 또는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은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바로 볼리비아에 위치한 지역이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문항이 되겠죠. 자, 볼리비아는 브라질보다 총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 규모가 1위인 국가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라틴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문항이 되겠죠. 자, 볼리비아는 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맞는 문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가나다 중에 수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나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안데스 산맥이 통과하는 지역과의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안데스 산맥 이런 식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통과하죠. 실제 칠레가 가장 통과하는 면적도 많고 가장 높은 부분이 통과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칠레가 가장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지역지리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을 물어보는 우리 4단원 내용,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 마찬가지로 내용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요. 자, 일본의 산업구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본은 조금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모양새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먼저 조립을 하거나 가공하는 무역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 와서 그거를 다시 가공하고 조립해가지고 수출하는 식의 공업이 발달했다는 소리인데, 주로 조립이나 가공 무역은 발달해 있는 동네가 이 수출과 수입에 유리한 바닷가 지역, 특히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공무역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체 선진국이고 원체 임금이 높다 보니까 고임금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고부가 가치의 공업이 발달돼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비싼 공업 제품을 많이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바닷가 위주로 공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분산 정책으로 첨단 산업지를 좀 내륙 지역이나 북부 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다가 많이 입지시켜 놨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산업 구조가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있는 국가다.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는 국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인도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공업 지역이 있는데 일단 자원이 많아요. 인도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철도망도 많이 발달해 있는 편이고 플러스로 노동력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해 있다는 거. 그리고 인도가 옛날부터 유명했던 게 면방직 공업, 면을 찍어내는 면방직 공업이 발달해 있는데 뭄바이라는 동네를 위주로 발달해 있고 식민지 시절부터 영국에 의해서 발달해 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모다르라는 공업 지역에서는 중화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정말 첨단 산업도 발달한 국가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동네들이 뉴델리라든지 아니면 뭐 뭄바이, 벵갈루루 요런 동네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인도의 첨단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국 식민지의 영향으로 영어를 잘하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시차가 딱 12시간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다시 인도에 있는 곳에서 문을 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고 플러스로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주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는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약간 특이한 게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이 국가 자체가 농업이나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수출 구조를 보면은 다른 국가들이랑 다른 선진국들이랑 약간 다르게 농업 제품 또는 일반 원료 제품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농목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그래서 특히 양모, 밀, 보리, 유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합니다. 특히 이런 양이나 밀과 관련된 내용들은 찬정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농업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하자원을 정말 많이 수출하죠. 대표적인 게 석탄, 철광석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특히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에서 철을 만드는 제철 공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수입을 해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세아니아와 온순아시아가 같은 단어로 묶여 있는 이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 내에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원에 포함됐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1, 2, 3, 4, 5번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영어 구사 능력, 풍부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벵갈루루, 우리 봤던 도시죠. 가는 어디에 해당하죠? 바로 인도에 해당하죠. 자, 나는 세계적인 철광석과 석탄 수출국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돼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자, 마지막으로 다는 원료의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위한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중화공업이 발달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이 위치한 최상의 세계 도시가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모아서 일본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세계 도시는 바로 도쿄가 되겠죠. 자, 한번 내용 볼게요. 1번.
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회원국이다. 자,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가 아니죠. 남부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연안 국가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요런 진짜 찐으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협력체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인도는 일본보다 자동차 수출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정말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오스트레일리아는 다 일본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구 밀도라는 건 면적 대비해서 살고 있는 인구 규모, 인구 수를 말하죠. 자, 근데 면적은 오스트레일리아가 훨씬 높지만 인구는 일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3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나와 다. 자,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의 무역액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와의 무역액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 생산되는 지하자원인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오는 원료에 해당하고 이거를 다시 가공해서 철 같은 걸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협력도가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국가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누가 제일 높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그 지역이 얼마나 산업적으로 고도화돼 있고 얼마나 경제 규모가 크고 발달해 있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국가일수록 높습니다. 자, 가나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다이므로 5번 역시 틀린 문제가 문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14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는 15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지역지리 내용인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5단원에 나와 있는 건조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하고 있는 건조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산업 구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동네의 산업 구조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크게 석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원이 풍부하냐, 자원이 빈약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석유 생산액이 굉장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을 테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있겠죠. 자, 석유 매장량이 많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주로 자원을 캐고 자원을 수출하는 데 발달했겠죠. 그래서 자원을 캐는 2차 산업, 광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자원이 빈약한 나라들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국가들이 이집트,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니까 2차 산업보다는 농업이나 이런 어업의 중심으로 하는 1차 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이런 풍부한 국가들에서 수입하겠죠. 또는 관광 산업을 많이 할 테고 최근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조업이 조금 발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중요한 특징은 2차 산업의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국가들부터 한번 찾아볼 텐데 가장 위에 있는 국가는 튀르키예, 자, 왼쪽에 이집트, 마지막으로 가장 면적이 큰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지표에서는 2차 산업 비중과 3차 산업 비율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국가 중에 자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풍부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2차 산업 비중이 높겠죠. 그럼 가가 바로 사우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와 다가 남았는데 자, 튀르키예랑 이집트 중에 어떤 국가가 국내 총생산 조금 더 잘 사는 국가일까요? 자,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유럽과 가깝고 조금 더 산업화가 빨리 이루어진 튀르키예가 조금 더 경제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다가 튀르키예, 경제 규모 동그라미 크기가 더 큰 다가 튀르키예가 되고요. 가장 작은 나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우디가 지중해를 접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지중해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지중해죠. 1번은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순위파보다 시아파 신자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아파 같은 경우는 우리 이란, 인구의 한 80% 이상이 시아파를 믿는 이란과 그리고 인구의 절반 정도가 시아파를 믿는 이라크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전부 다 순위파가 우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는 아까 우리 뭐였죠?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튀르키예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가나다 중에 이집트는 사우디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보이는 문제 중에서 가장 국토 면적이 넓은 게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지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속 살펴봐서 알겠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절대 어려운 거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국가에서 조금 더 국내 총생산이 크고 또 어떤 국가에서 어떤 산업 구조가 발달해 있을지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6번으로 넘어가서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에 우리 인구 관련된 문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문제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 맞춰야 되고 순이동률과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전적으로 한번 알아볼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이 많은 대륙으로 대표적인 순유입, 순유출 중에 순유출이 발생하는 국가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륙이기 때문에 유출이 아닌 유입이 발생한다라는 사전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러면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에 선을 그으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 값이 나오는 동네들이 유입이 발생하는 대륙이 될 테고요. 밑에 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이 나라들이 바로 순유출이 발생하는 국가들이겠죠. 자, 그러면 다와 라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살펴볼까요? 바로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율로 살펴볼 건데요. 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랑 2020년에 출생률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 같은 경우는 60년과 2020년에 출생률 차이가 조금 나죠. 자, 그럼 생각해봐야 돼. 아시아랑 아프리카 중에 어디가 출생률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출생률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발전 수준 정도가 아시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출생률이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와 나를 맞춰봐야 되는데요. 가와 나의 차이점을 보자면 얘네 두 지역 다 출생률 자체가 2020년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인구의 순이동률을 봤을 때 나 같은 경우는 분명히 1960년대에는 마이너스 값, 유출이 발생했는데 2020년으로 오면서 유입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시기 상관없이 계속 순유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나가 유럽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순유출이 발생하던 동네였어요. 여기서 순유출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일자리와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지고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동네로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 60년대 순이동률이 유출이 발생했던 나가 유럽이 되고 가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출생률이 가장 낮은 대륙은 유럽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유럽을 찾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2020년 아시아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것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으려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가. 하지만 다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아직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유럽의 인구 이동은 1960년 순유출이고 20년 순유입이다. 선생님이 유럽을 찾으면서 했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죠. 2번은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자, 중위 연령 보겠습니다. 1960년 중위 연령은 아프리카가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위 연령은 뭐랑 관련되어 있죠? 자, 그 지역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60년이건 2020년이건 출생률 자체는 아프리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중위 연령이 더 낮을 것입니다. 3번도 틀린 문항이겠죠? 자, 4번 2020년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한 인구는 앵글로보다 유럽에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집어야겠죠?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이주하는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죠. 4번도 틀린 문항이고요. 2020년 총 인구는 아시아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구 구조도 살펴봤는데, 인구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크게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이 많은 국가 또는 대륙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18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8번도 마찬가지로 3단원의 도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각각 수단, 영국, 타이 중 하나다라고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도시화율이라는 거는 경제발전 수준과 거의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도시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다가 영국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가가 아프리카에 위치한 수단이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나가 타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국은 타이보다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은 0.9고 타이는 1.7이죠. 가나다를 맞게 찾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도시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 인구 증가율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수단은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단의 도시화율이 35.3%죠. 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아지려면 도시화율이 50%가 넘어가야 돼요. 국가의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50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단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은 촌락 인구가 많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상위 세계 도시, 우리 공부할 때 최상위 세계 도시 어디 공부하죠? 자, 런던, 뉴욕, 도쿄를 공부하죠. 최상위 세계 도시는 나가 아닌 다 영국에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타이는 영국보다 촌락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타이의 도시화율은 51.4%고요. 영국은 83.9%입니다. 그리고 지금 51.4%인 타이의 도시 인구가 3,569만 명인데 영국은 5,649만 명이죠. 비율이 훨씬 높은데 실제로 총 인구는 태국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도시화율 자체가 태국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태국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문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 산업화 시기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발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는 영국이 가장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도시화율과 연결한다면 어렵지 않게 가나다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개념 중심으로 잘 공부하신 학생들이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문제마다 또 다르기도 하니까요. 저랑 같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고 이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푼 방식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박준희라고 하는 그 종촌고 세계지리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식일 뿐이고요. 다 각자 적합한 문제풀이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문제 푸는 방식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자연지리 부분이랑 지역지리 부분들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한 15분 동안 빠르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석회동굴이라고 했고, 항손둥 이런 거는 다 외울 수 없습니다. 항손둥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석회동굴이 핵심이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손둥은 1990년 지역 주민이 처음 발견한 석회동굴이다. 네, 석회동굴 또 나왔죠. 첫 발견 이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동굴은 쭉쭉쭉 넘어가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75m의 석순이 있고요. 종유석 석주, 동굴 진주도 있고 석회와 단구도 있고 다채로운 동굴 지형을 볼 수 있다. 또한 동굴과 이어진 거대한 돌리네도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항손둥이 어딘지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늘리면 되고,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푸시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주로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용식작용 받아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빗물에 의해서 그 석회암이 녹으면 용식되면서 녹으면서 침식되면서 형성된 것이고요. 이 석회 동굴도 바로 이 지하수 면에서 용식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석회 동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럼 1번, 2번 아니면 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니은은 지하수에 포함된 탄산 칼슘의 침전으로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회암이 용식돼서 석회암이 녹기도 하지만 이 지표수에 녹아있던 이 탄산 칼슘 성분이 다시 침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굳으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석순, 석회화 당구 등이 있죠. 그래서 니은은 탄산칼슘의 침전으로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석회화 당구 집안이 융기해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석회화 당구는요, 이 지하수나 이 빗물들이 탄산칼슘 석회암이 이 녹은 물들이 경사진 곳을 따라서 흐르면서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굳는 거죠. 이렇게 굳어가면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구라고 하면 집안이 융기된 거다라고 외웠던 학생들은 틀릴 수 있게 문제를 낸 겁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돌리네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지형이다.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지형은 칼데라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풀 땐 제가 수업 때는 카르스트 지형 하면 2019년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강하늘이었는데 강하늘의 역할 이름이 황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르스트는 사랑에 빠지면 다 녹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르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 쉽게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B는 각각 미국과 멕시코에 진출한 독일 땡땡 자동차 기업의 생산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생산 공장이고 둘 중에 하나는 연구소다라는 거죠. 지도의 A, B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주요 도시라고 해서 이거는 생산 공장이랑 연구소랑은 또 다른 개념이고,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먼저 볼까요? A는 여기가 멕시코죠. 멕시코. 여기는 미국이고요. 자, 멕시코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고, 미국에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는데, 멕시코에 꽤 많이 있고요. 멕시코에 5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동부 이쪽 이 내륙 지방에 이렇게 꽤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지역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B를 보면, B는 여기 샌프란시스코 있는데 하나, 채터누가에 하나, 2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지금 세계지리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아직은 진도를 안 나갔을 수도 있고, 2학년 때 배웠던 학생이라면 나갈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생산공장이랑 연구소 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연구소는
노동력, 그냥 값싼 노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급 노동력이라고 해서 지식이 많은 그 대학이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나 뭐 주로 뭐 이런 집적된 곳 이런 곳들에 많이 있는 거고요. 생산 공장은 이 생산 공장은 그래도 뭐 숙련된 노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생산 공장에서는 이 노동력 이 많은 곳, 그래서 값싼 노동력이 많은 곳들이 있는 곳에 주로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생산비가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멕시코나 이런 미국에서 많은 그 기업들이 멕시코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멕시코 연안에 마낄라도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공업 단지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멕시코에 많이 있는 거 생산 공장. 그다음에 연구소는 주로 주요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채터누가에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생산 공장, B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는 생산 공장이에요.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에 A는 모두 러스트 벨트에 위치해요.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그래서 녹슨 벨트라고 해서 미국 동부, 그다음에 뭐 5대 연안 여기가 과거에는 공업이 잘 일어나고 철강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엔 많이 쇠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들이 있는데 모두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건 아니죠. 멕시코에도 있고 여기 남부에도 있고 썬벨트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산 공장 러스트 벨트 뭐 이렇게 외운 학생들한테는 쉽게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제시하고 있는 지도나 자료들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에는 B가 입지에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옆에 여기 실리콘밸리에는 B가 입지에 있다. 병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방금 제가 설명한 거. B가 어디예요? 연구소는 생산 공장보다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다. 아니죠.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갑병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미부 사막의 지형 다큐멘터리. 그래서 이러면 어떤 거다? 건조 기후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막 투어, 사막도 있고 가는 길 곳곳에 메마른 하천을 촬영한다. 메마른 하천,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이 하천, 이거 뭐였죠? 와디, 한자로는 건천이라고 해서 비가 올 때만 걸어다니는 있는 하천들이 있었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 뭐였죠? 사구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르한, 영화로도 나왔는데 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누비는 뭐 이렇게 사막 사파리라고 해서 우리 한 번쯤은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고인 작은 호수, 여러분도 알죠? 건조기후 지역의 일시적인 호수, 비가 잠시 내리는 이 호수 뭐였죠? 네, 플라야라고 하고 뭐 물어봤어요? 이 물 마실 수 있냐 없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나, 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자, 마지막 사막 투어에 참여한 탐방객들이 여러 개의 평평한 면이 모서리를 가진 자갈, 뭐였죠? 삼릉서입니다. 삼릉서. 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은 건조 지역의 와디다. 너무 쉬운 설명이었고요. 니은 주로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이 사구는 모래는 이게 잘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날립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 맞죠? 네, 바람에 의해서 퇴적된 거는 맞으니까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 잠시 생기는 이 호수, 관계용수, 네, 아무것도 이용 못한다고 했으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한테는 주로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됐다. 하천의 침식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바람의 침식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지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건조기후지역은 유수에 의한 지형과 바람에 의한 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수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천은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각각 침식, 퇴적, 침식, 퇴적 요렇게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분류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쉽게 어떤 거 이거 틀리라고 낸 거구나, 이거 하천이 아니라 바람이구나, 이걸 살짝 바꾼다는 거죠. 여기도 뭐 퇴적 작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곤 하니까 잘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후 그래프 중심으로 보니까 기후 그래프를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기후 그래프 보시고 지도 보고, 저는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지도 먼저 보거든요. 지도 먼저 보는데 여러분들 뭐 푸시던 방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적도선을 그어보고 남반구 하나, 북반구 2개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7월달 기준으로 7월달이 높은 거 2개, 낮은 거 하나, 아래쪽으로 있는 거 이 가 안 봐도 남반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개가 어느 기후지역인지 모르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좀 더 고위도잖아요. 북극이랑 가까우니까 더 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 여기가 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어느 기후지역인지 몰라도 위치는 딱 지정할 수 있게 문제가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보는 거죠. 하나씩 보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도 이상 18도씨 이하 최하늘이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 나랑 가는 C 기후일 겁니다. 그래서 가도 C 기후, 나도 C 기후. 다는 이 마이너스 3도 이하니까 D 아니면 인데 0도 이상이니까 D. 그 다음에 10도 이상 10도 이상 올라가죠. 10도 이상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10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 기후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강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2차 구분까지 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수업할 때는 영국이랑 이 뉴질랜드가 똑같이 CFB,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지역은 우리가 딱히 안 배우지만 한번 그 문제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가가 북반구? 아니죠. 남반구에 위치하죠. 자,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가가 어디 있어요? 자, 가는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요 정도고 나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 이 그래프만 보시면 어느 기온인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기온의 연교차는 이 그래프 보고 풀라는 거예요. 기온의 연교차는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가장 추운 달이랑 가장 뜨거운 달이 한 요 정도 차이가 난다면 다 어디 있어요? 다는 딱 봐도 여기랑 여기니까 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기온인지 몰라도 문제를 네, 여기 보겠습니다. 자, 다는 가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CFB는 연 강수량이 고른 거고, 이 D는 여기가 계절풍 기후잖아요. 계절풍 기후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비가 안 오고 이런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다는 여름에 강수가 많이 올 거예요. 여름 강수량이 많은 편일 겁니다. 그래서 다는 가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다는 나보다 북해기선까지의 최단 거리가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해기선은 한 23.5도면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나가 훨씬 더 가까우니까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가라 국가의 특징에 대한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 다라 국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억이다. 이 국가의 카탈루냐 지역이 힌트예요. 카탈루냐가 어디냐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어, 에스파냐어를 쓰겠죠.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고, 나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니은인데 북부 플랑드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사용하는 남부 왈로니아. 네, 플랑드르랑 왈로니아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디냐면 벨기에죠. 벨기에. 그래서 벨기에는 북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네덜란드어였습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이렇게 있어요. 벨기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쪽은 프랑스가 있고요. 이쪽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네덜란드랑 벨기에랑 같은 민족인데 뭐 합스부르크 왕국 때 같은 영지였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기 북부는 네덜란드 가까운 데 쓰고 남부 왈로니아는 프랑스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왈로니아. 그래서 여기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저는 설명 많이 하는데 케빈 데 브라이너 이렇게 하면 약간 영어, 네덜란드 이런 스타일이고, 에당 아자르 이렇게 하면 프랑스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면서 수업을 하곤 합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다는 장인 기술 기반의 패션, 디자인, 그 다음에 베네치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예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고요. 라 보겠습니다. 루르 공업지역, 라인강 이렇게 있으면 독일이겠죠. 그래서 이 힌트들을 보고 이 국가들이 어딘지 알아맞혀야 문제가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의 수도,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인데 나의 수도, 벨기에의 수도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아니죠. 스페인은 남부 유럽이고 벨기에는 서부 유럽, 서부 북부 유럽에 해당하니까 좀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다 라는 거고요. 2번, 나와 다는 모두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여기 스위스가 있고 여기가 오스트리아 있죠. 여기 독일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벨기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프랑스가 또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는 있지 않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닌 설명이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게 백지도를 암기해야 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면 좀 안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질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쪽이니까 아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다는 라보다 해안선의 총 길이가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벨기에랑 이탈리아 해안선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화의 나라, 이렇게 엄청 해안선이 복잡하니까 이거를 뭐 해안선의 길이를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고 그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눈에 띄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보다 전 세계 사용자 수가 적다. 에스파냐어, 네덜란드어 이렇게 보시면 이거 다는 라보다 이탈리아랑 독일을 물어본 거죠. 이탈리아랑 독일의 해안선 길이, 독일은 이 북쪽에만 있고 이탈리아는 전 3면이 있으니까 여기는 맞는 설명이 되고요. 기억은 니은보다 전 세계 사용자 수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파냐어는 남아메리카에서 그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 지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브라질 뺀 나머지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은 에스파냐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에스파냐어가 더 많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고요. 국제안천인 라인강은 디귿을 관통하여 흐른다. 베네치아는 요 아래쪽에 있고 라인강은 이렇게 이 알프 산맥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유로포트, 네덜란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9번이 아마 여러분들 푸시는데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는 가나식이 적도 수렴대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도가 이렇게 있고 가시기는 북반구 쪽으로 올라왔죠. 북반구가 뜨거워지는데 우리나라 7월이 뜨겁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기는 7월. 그 다음에 멀어지죠. 우리나라보다 멀어지는 여기 나시기는 1월. 이렇게 문제를 보면 1월, 7월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적도 주변에 여기는 뭐 A, F 아니면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남반구 AW,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여기는 CS, 여기도 CS, 지중해성 기후. 요 적도를 기준으로 반을 이렇게 탁 접으면 이 지중해 이 연안이랑 이 남아공 있는 데랑 딱 겹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들 아시면 좋고, 모르더라도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시기 7월에는 가시기의 7월의 비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바람의 방향은 북동무역풍은 이렇게 부는 건데, 이 적도 수렴대에서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7월 달에는 이렇게 불고 여기는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남동무역풍이 불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가시기의 C는 북반구의 여름일 때 C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얘네들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열대 고압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는 건기가 됩니다. 그래서 AW, 남반구 AW는 7월달이 건기, 1월달이 우기. 이렇게 적도 수렴대가 내려오면 얘가 1월달에 이만큼 내려오면 여긴 비 많이 오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시기에 A는 D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D는 같은 CS인데 나시기는 이 남반구가 더 따뜻한 거잖아요.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나시기에 A는 D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D가 더 높은 거죠. D가 더 햇빛이 아래쪽으로 왔으니까. 자, 나시기의 낮의 길이는 햇빛이 밑으로 왔으니까 AD 중 A가 가장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시기의 가장 긴 거는 D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태양에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이 남반구에서는 1월 달이 남극에서 해가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서 1월로 감으로써, 그러니까 여기가 7월에서 1월로 감으로써 적도 수렴대는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틀린 설명,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이게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려운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쉬운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의 일부이다. 가 국가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가 어딘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A는 스리랑카, B 어디예요? B 네팔, C 어디죠? 방글라데시, D 미얀마, E 타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라고 하는 거 보시면 시날리 왕조, 캔디, 석가모니의 송곳니, 불교 믿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대표적인 차 생산지, 뭐 홍차, 시음, 불교, 시날리즈족, 힌두교 믿는 타밀족 간의 분쟁, 이렇게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실론티, 실론 섬이거든요. 이 섬이. 그래서 실론티라고 하기도 하고, 시날리 왕조 캔디 왕국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스리랑카고, 불교를 믿기도 하고, 그다음에 힌두교 믿는 타밀족, 인도에 있는 타밀족과 이렇게 분쟁,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력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분쟁 일어나는 곳.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세 가지 힌트가 있으니까 잘 아시는 거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문제 남았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좀만 더 집중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의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국가 중 하나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아프리카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신다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도 아프리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프리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힌트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도가 여기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도 여기가 적도쯤 되겠구나 라고 그어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산악지역, 아프리카의 산악은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데 여기라고 했는데, 아비시니아 고원 나왔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 나왔고요.
커피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커피의 원산지. 그래서 여기 이름을 따서 우리 이디야 커피도 있잖아요. 이땡야 커피도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뜻합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산유국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최대 산유국. 과거 수도는 기니만 연안에 접한 라고스였지만 현재는 내륙에 위치한 아부자이다.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기니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랑 나이지리아를 찾는 문제입니다. 기억해보겠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하였다. 여기 남아공의 문제였죠. 틀린 설명이고요. 나보겠습니다. 나에서는 다르푸르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단과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것도 아니게 되는 거고. 자, 나는 가보다. 에티오피아는 가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나이지리아는 에티오피아보다. 왜냐면 석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또 인구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디귿은 풀 수 있고요. 가나 모두 북반구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려운 선지였는데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영도선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북반구.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식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힌트가 되진 않겠지만 잘 보시면 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 한번 고민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서 나왔고요. 규모 7.8의 대지진 막대한 사상자와 피해자가 나왔어요. 맞아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러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길이 약 500km의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하였다. 이 단층은 아라비아판과 아나톨리아판이 부딪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이거 무슨 경계죠? 보존 경계. 샌 안드레아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 개 크고 작은 판이 많다 있는 튀르키예는 스코카 단층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실제로 과거 200여 년 동안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다.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서 이게 어긋나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튀르키예는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국가다. 불의 고리 어떤 거였죠? 네, 태평양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이 그 화산이랑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터키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에 발달하는 단층의 사례로는 샌 안드레아스겠다. 네, 말로 했었는데 샌 안드레스 맞는 설명이고요. 뒤 보겠습니다. 스코카 단층 지구의 외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네.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구 외적 작용이랑 내적 작용이 있는 거죠. 지구 내부에서는 뭐 마그마, 지진,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지구 외적은 어떤 거냐면 태양 에너지. 그래서 빙하, 바람, 해류 이런 것들이 태양 에너지, 기후와 관련해서 한 거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고기 조산대보다 신기 조산대에서 활발하다. 지진은 당연히 신기 조산대에서 활발하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아직 6월 모의 평가기 때문에 개념 중심으로 이 선지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 거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